벤자롱은 1400명 멤버십 원장님만 섬기며 최미경 협회장의 성공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두 번째 치유책. 그대의 지출을 조절하라. 둘째 날이 밝았다. 어제보다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아내와 남편과 친구를 데려왔기 때문이다. 아르카드가 둘째 날의 가르침을 위해 입을 열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이 지금 버는 돈으로도 생활이 어려운데 어떻게 10분의 1을 쓰지 않고 모을 수 있는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지금도 부족한데 어디서 저축할 10분의 1을 만드냐는 질문이죠. 여러분, 개개인이 같은 액수의 돈을 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나보다 더 버는 사람도 덜 버는 사람도 똑같이 텅 빈 지갑을 갖고 있는지 말입니다. 여기서 모든 이들에게 중요한 진리 하나를 더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 필요한 경비라 부르는 돈은 언제나 수입과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경비와 여러분의 욕구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가족은 언제나 수입보다 더 많은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득은 지금까지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쓰였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욕구들이 많습니다. 인간은 이런 더 많이 갖고 싶은 욕망에 시달립니다. 내가 재산이 많으니까 모든 욕망을 충족시키며 지낼 것 같나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모든 욕망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한계라는 게 있고 열정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곡식을 심은 땅에는 어디에나 잡초가 자라는 것처럼 버는 돈이 많아질수록 사람의 욕망은 훨씬 더 멋대로 자랍니다. 그러나 욕망의 크기에 비해 만족시킬 수 있는 욕망의 크기는 매우 적은 법입니다. 여러분의 평소 생활을 점검하십시오. 분명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많은 경비가 발견될 것입니다. 쓰는 돈마다 사용 가치가 100%가 되는 일에 지출하십시오. 사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을 하나하나 모두 적고 꼭 필요한 것만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지불하는 돈의 가치가 100%가 되는 것에만 쓰십시오. 나머지는 모두 욕망일 뿐이니 지워버려도 됩니다. 수많은 욕구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 그것을 지우는 걸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필수 경비를 다시 계산하도록 하십시오. 이 과정은 훗날 원장님이 얻게 될 큰 부를 만들어줄 미천입니다. 그러자 붉은색과 금색 옷을 걸친 젊은이가 일어나 말했다. 저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인생의 좋은 것들을 즐기는 것이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예산을 정하고 그대로 따르며 사는 것이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면 삶의 즐거움을 뺏긴 채 짐을 나르는 당나귀처럼 사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르카드가 말했다. 젊은이 그대의 예산을 정하는 것은 누구인가? 저 자신입니다. 만약 당나귀가 자신의 예산을 짠다면 보석과 양탄자 금괴를 사는 것을 예산에 넣겠는가? 그렇지 않을 걸세. 아마도 당나귀는 건초와 곡물, 사막을 건너기 위한 물주머니를 포함시킬 걸세. 예산을 세우는 것은 그대가 꼭 필요한 것만을 가지도록 돕기 위함이고 가까운 미래에 자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일세. 일시적인 충족만 주는 것들이 아니라 가장 소중하고 오랫동안 만족될 것으로 말이지. 또한 무엇이 섣부른 욕망에 의한 것인지를 선별해 줄 걸세. 이 일로 자네의 지갑은 두둑해질 걸세. 이것이 바로 텅 빈 지갑을 채우는 두 번째 치유책입니다. 꼭 필요한 것들과 가치 있는 욕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지출 예산을 짜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 치유책. 그대의 돈이 증식되도록 하라. 이제 원장님은 수입의 10분의 1을 반드시 모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출을 조절하고 예산 세워 지출함으로써 10분의 1의 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떼어놓은 돈으로 어떻게 소득을 만들고 큰 재산을 형성하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첫 번째로 투자한 것은 방패 제작자인 아르가였습니다. 그는 매년 한 번씩 청동을 대량으로 사들였는데 그때 부족한 돈을 빌리곤 했습니다. 그는 아주 정직한 사람이라 청동으로 방패를 만들어 팔아 빌린 돈을 갚았습니다. 그는 빌린 돈을 돌려줄 때 이자를 함께 주었습니다. 나는 아르가를 믿고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받은 원금과 이자로 돈의 씨앗은 늘어났고 수익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돈들은 결코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아요. 불안 지갑에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는 내 지갑으로 끊임없이 흘러들어오게 만드는 우물에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잠을 자고 쉬는 동안이나 여행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들어오는 수입 말입니다. 나는 이 첫 번째 투자에서 원금과 그에 따른 이자가 더해져 감에 따라 투자를 더 확대했습니다. 변변찮은 소득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많은 황금 노예들을 얻은 셈입니다. 그리고 황금 노예는 자식을 만들어냈고 자식들의 자식까지 낳으며 열심히 일한 결과가 내 지갑으로 지속적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그 수입은 정말 스스로 커졌습니다. 여러분도 인정하듯 돈이란 합리적인 수입을 일으킬 때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법입니다. 어느 농부는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은연잎을 대금업자에게 가져갔습니다. 원금과 이자 모두를 지속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4년이 지나자 은화 연잎이 은화 30잎이 되었습니다. 농부는 크게 기뻐하며 지금 아들은 돈이 필요하지 않으니 아들이 50세가 됐을 때 지불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50세가 되기 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금업자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맡긴 은화를 정산해 주었고 50년 동안 원금은 거의 17배로 늘어나 은화 167개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입니다. 돈은 늘어나는 비율이 일치되는 수학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스스로 계속 커져 비율을 계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즉, 돈을 올바르게 투자할 곳을 매우 신중하게 선택하고 그 원금이 이자와 함께 양떼처럼 번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치유책. 보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지켜라. 불행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사람의 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굳건하게 지키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잃고 맙니다. 그러므로 신이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길 수 있도록 먼저 적은 돈을 안전하게 지키고 그것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투자의 원칙은 원금에 대한 안전입니다.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지만 큰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맡겨도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답할 것입니다. 위험은 원금의 손실 가능성입니다. 자신의 돈을 맡기기 전에 그것이 안전하게 회수될 수 있는지 면밀하게 따져야 합니다. 빠르게 부를 얻고 싶은 낭만적인 욕망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든 돈을 빌려주기 전에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는지 평판은 어떠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힘들게 모은 보물 같은 원금을 상대에게 거저 선물로 주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투자 전에 위험성을 찾으십시오. 나는 첫해 모은 10분의 1의 돈을 벽돌을 만드는 아즈무르에게 맡겼는데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벽돌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먼 지역에서 보석을 구해와 판 돈을 나누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석에 대해 잘 몰랐고 사기꾼인 페니키아 사람에게 유리 조각을 얻어왔을 뿐입니다. 이처럼 돈을 투자함에 있어 자신의 지혜를 과신하지 마십시오. 투자는 돈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지혜에서 길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텅 빈 지갑을 채우는 네 번째 치유책입니다. 어렵게 마련한 여러분의 원금이 안전할 수 있는 곳, 원할 때 언제든 회수할 수 있는 곳, 틀림없이 정당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곳에만 투자함으로써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의 원금을 지키십시오. 돈에 관한 지혜가 충분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일은 불완전한 투자로부터 원금을 보호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치유책. 그대의 집을 수익성 있는 투자로 만들라. 다섯째 날 아르카드의 가르침이 시작됐다. 바빌론에 사는 많은 사람이 작고 초라한 집에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아내가 즐겁게 살림을 하기 어렵고 아이들은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집주인에게 매달 비싼 임대료를 지불합니다. 만약 아이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뛰어놀 수 있고 아내는 꽃을 키우고 작물을 키울 땅이 있다면 가족들은 여유롭고 즐거운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직접 키운 나무에서 열리는 무화과와 포도나무에서 열린 포도를 따먹는 일은 커다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자신의 집이 있다는 것은 원장님의 마음에 자신감을 심어주고 원장님 노력에 힘을 더해줍니다. 따라서 나는 안식처가 될 집을 소유하라고 권고합니다. 의지가 있다면 누구나 자기 집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왕이 바벨론 땅을 넓게 확장해 주셨기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집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금업자에게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원장님은 집주인에게 집세를 지불하는 대신 대금업자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지불하면 됩니다.
매번 지불한 돈은 부채를 줄게 할 것이고 몇 년이 지나면 대부금을 모두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원장님은 자기 집을 소유하게 된 것에 크게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원장님의 남편은 집에서 행복을 느끼며 집안을 더 잘 돌볼 것이고 채소를 기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집을 소유한 사람은 생활의 여유와 삶의 축복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집을 임대하는데 매달 들어갔던 생활비가 크게 줄어 더 많은 수입을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집을 소유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지금까지 배운 것을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치유책, 원장님의 지갑을 가득 차게 하라. 두 번째 치유책, 원장님의 지출을 조절하라. 세 번째 치유책, 원장님의 돈이 증식되도록 하라. 네 번째 치유책, 보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지켜라. 다섯 번째 치유책, 원장님의 집을 수익성 있는 투자로 만들라. 사랑하는 1400명 멤버십 원장님, 통장에는 잔고가 가득하고 지갑에는 수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